우리는 기억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인간은 기억을 왜곡하거나 잊어버리는가?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 그리고 성경의 빛 아래 기억이라는 미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당신의 자아, 감정, 정체성, 그 모든 것이 기억이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정은 단지 과거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기반을 다시 새롭게 구성해보는 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억의 왜곡과 망각, 인간 마음의 신비로운 여정.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인 기억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의 뇌가 왜 기억을 왜곡하거나 잊어버리는지 그 복잡한 메커니즘과 함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정확한 기록 장치로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고해상도 카메라가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저장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의 발전은 이런 통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억은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편집되며 때로는 완전히 변형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어쩌면 이런 불완전함이 인간의 가장 특별한 점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기억 시스템을 가진 존재라면 과거의 고통과 트라우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테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망각과 기억 왜곡 능력은 생존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진화적 적응일 수 있습니다. 사실 완벽한 기억을 가진 사람의 사례를 보면 이 점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러시아의 신경심리학자 알렉산드르 루리아가 연구한 솔로몬 셰레시엡스키라는 인물은 거의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십 년 전에 들었던 단어 목록을 정확히 기억하고 사소한 일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셰레셰프스키는 너무나 많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탓에 추상적 사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과거의 사소한 불쾌한 경험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새로운 학습과 적응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뇌는 중요한 패턴과 원리를 추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뇌는 수천 번의 시행착오 중에서 핵심 원리만을 추출하여 저장합니다. 만약 모든 실패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면 오히려 학습이 방해받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뇌의 깊은 미로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기억이 단순한 정보 저장고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감정, 의미 체계와 깊이 얽힌 복잡한 현상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약 86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로 구성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 복잡한 신경망이 우리의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현대 신경과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뇌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860억 개의 뉴런이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이는 우리 은하수에 있는 별의 수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각 뉴런은 평균 7,000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신경 연결의 조합은 10의 100만 승 이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활동이 약 20와트의 전력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우선 해마라는 뇌 영역에서 처리됩니다. 해마는 새로운 사건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작업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HM으로 알려진 헨리 몰레이슨입니다. 그는 1953년에 양쪽 해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새로운 장기 기억을 전혀 형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HM은 수술 전의 기억은 대부분 유지했지만 수술 후에는 몇 분 전에 만난 사람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에 놀랐고 담당 의사를 50년 넘게 만났지만 매번 처음 만나는 것처럼 소개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는 새로운 운동 기술은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억이 단일한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후 햄에서 처리된 정보들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어 대뇌 피질 전역에 분산 저장됩니다. 이 과정을 통합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충분한 수면이 학습과 기억에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수면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RM, 이 수면과 서파 수면은 각각 다른 종류의 기억 통합에 기여합니다. 서파 수면 동안에는 햄에서 대뇌 피질로 정보가 재생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뇌가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감각기관으로 유입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납니다.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감각기관은 초당 약 11메가비트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초당 약 50비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9995%는 무의식적으로 필터링 되거나 버려집니다. 따라서 뇌는 일종의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주의라고 불리는 기제입니다. 이런 선택적 주의의 극적인 예가 비주의 맹시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유명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농구공을 패스하는 팀의 패스 횟수를 세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필터링은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기억의 첫 번째 왜곡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는 인코딩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존 지식, 신념, 감정 상태가 새로운 기억에 영향을 미칩니다. 처리 수준 이론에 따르면 정보를 얕게 처리하면 기억이 약하지만 깊게 처리하면 기억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단순히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생각하며 읽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통합 과정입니다. 새로운 기억은 기존의 기억 연결망에 통합되면서 변형됩니다. 스키마의 영향을 보여주는 고전적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레드릭 바틀렛은 1930년대에 영국 대학생들에게 북미 원주민 민담을 읽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회상할 때 원래 이야기의 낯선 문화적 요소들은 점차 사라지고 자신들에게 친숙한 영국 문화의 요소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증 편향의 신경학적 기반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후보에 대한 긍정적 정보는 잘 기억하지만 부정적 정보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편향이 지능이나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정보 저장 단계에서도 또 다른 변형이 일어납니다. 기억은 단일 파일처럼 저장되지 않고 다양한 속성이 뇌의 여러 영역에 분산되어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해변에서의 휴가를 기억한다고 해봅시다. 파도 소리는 청각 피질에, 햇빛의 느낌은 체감각 피질에, 바다의 시각적 이미지는 시각 피질에, 그리고 그때 느꼈던 행복감은 편도체와 전두엽에 각각 저장됩니다. 문제는 이 재구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해변 휴가의 요소가 섞이거나 나중에 본 사진이나 들은 이야기가 실제 기억처럼 통합될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원천 기억 착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우리가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그 기억은 일종의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재통합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재통합 연구는 치료적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PTSD 환자들의 경우 트라우마 기억을 활성화시킨 후 특정 약물을 투여하면 재통합 과정에서 기억의 감정적 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보면 기억의 왜곡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구조에 내재된 필연적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과거 사건의 정확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생존에 유용한 교훈을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필연적 왜곡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기억을 절대적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첫걸음일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는 외부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단순한 신경학적 과정 이상의 것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방어 기제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그의 후계자들은 인간 심리가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무의식적 전략을 사용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러한 방어 기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비록 그의 이론 중 일부는 현대 과학에 의해 수정되거나 반박되었지만 무의식적 방어 기제의 존재 자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여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 중 하나는 억압입니다. 프로이트의 유명한 사례 중 하나인 안나오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아버지의 병환을 돌보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이후 원인 불명의 신체 증상들을 보였습니다. 프로이트와 그의 동료는 이러한 증상들이 억압된 감정적 트라우마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억압의 신경학적 기반도 밝혀내고 있습니다. 전두엽 피질은 편도체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fMRI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불쾌한 기억을 억제하려 할 때 전두엽의 활동은 증가하고
편도체와 해마의 활동은 감소합니다. 이런 억압 메커니즘이 진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PTSD는 이러한 억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PTSD 환자들은 트라우마 기억을 억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재경험합니다. 다음으로 흔한 방어 기제는 투사입니다. 투사의 일상적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가 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그는 상사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느낍니다. 상사의 중립적인 말투를 비난으로 해석하고 일상적인 피드백을 개인적 공격으로 기억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제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특히 도덕적 영역에서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사람들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먼저 직관적으로 결론을 내린 후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나중에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사후 합리화는 우리의 기억에 통합됩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직관적으로 판단했던 것을 마치 논리적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기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방어 기제들이 단순히 거짓말이나 자기 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기화된 망각에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대학생들에게 과거 성적을 회상하도록 요청했을 때 학생들은 좋은 성적은 정확히 기억했지만 나쁜 성적은 실제보다 높게 기억하거나 아예 잊어버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시니컬한 관점을 던져볼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그저 뇌가 만들어낸 정교한 이야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자아의 본질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데이비드 휴문 18세기에 이미 자아란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감각과 경험의 다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더 명확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는 거짓 기억 증후군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로프터스의 쇼핑몰에서 길을 잃다 실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연구자들은 참가자의 가족 구성원과 협력하여 3개의 실제 어린 시절 사건과 1개의 허구 사건을 섞어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약 25%가 이 허구의 사건을 기억했고 심지어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추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형성된 거짓 기억이 실제 기억과 주관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경영상 연구에 따르면 거짓 기억을 회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진짜 기억을 회상할 때와 상당 부분 겹친다고 합니다. 후속 연구들은 더 극단적인 거짓 기억도 심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어린 시절 열기구를 탔다거나 야생동물에게 공격받았다는 등의 완전히 허구적인 기억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법적 맥락에서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로프터스의 또 다른 유명한 연구는 우정보 효과를 보여줍니다. 참가자들에게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준 후 질문에 사용된 동사만 바꿨을 뿐인데 기억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주일 후 같은 참가자들에게 깨진 유리를 보았나요? 라고 물으면 박살났다는 표현을 들었던 그룹은 실제로는 유리가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유리를 보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심리적 방어 기제와 기억 재구성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도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 서술은 국가마다 극명하게 다릅니다. 일본, 한국,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같은 전쟁에 대해 매우 다른 내러티브를 제시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억은 과거의 사실적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 믿음,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구성물입니다. 심리치료의 많은 접근법은 실제로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 능력을 활용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환자들이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꾸도록 돕습니다. 다만, 기억의 이러한 본질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기억에 대해 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그 기억도 사실은 수많은 편집과 재구성을 거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물음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기억에 의존합니다. 당신의 이름, 얼굴, 좋아하는 음식, 첫사랑의 기억, 성취와 실패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기억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억상실증은 단순한 정보의 소실을 넘어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기억을 잃은 환자들은 종종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실존적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아가 기억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이를 자서전적 자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인간의 의식이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복잡한 층위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자서전적 자아라고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자서전적 자아가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수동적 보관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억을 선택하고 해석하는 능동적 편집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의 경험 중에서 특정 기억들을 선택하여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사람은 과거의 성공보다 실패 경험을 더 쉽게 기억하고 중립적인 사건조차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낙관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같은 사건도 더 긍정적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억의 왜곡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실적 정확성보다 심리적 일관성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댄 메가담스는 이를 내러티브 정체성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내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의미, 목적, 일관성을 부여하는 해석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시니컬한 관점을 더해보자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진정한 자아라는 개념은 어쩌면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수많은 모순된 충동, 생각, 감정의 집합체이지만 이를 단일하고 일관된 나라는 내러티브로 묶어내려는 강한 충동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 사례를 보면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의 일관성을 과대평가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이를 종점 편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대체로 과거 10년 동안 자신이 크게 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억을 선택적으로 인출합니다. 이는 자기 참조 효과라고 알려진 현상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때로는 매우 적응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 생존자가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 재정의함으로써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치유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구성이 지나치면 자기 기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외부 요인을 탓하는 사람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건강한 자아 발달의 핵심은 기억의 유연성과 정직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자신의 기억이 객관적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내러티브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필요와 미래 전망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 왜곡의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플래시벌브 기억입니다. 이는 극도로 충격적이거나 감정적인 사건에 관한 생생한 기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9.11 테러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매우 상세히 기억한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플래시벌브 기억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정확하다는 점입니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페렉과 동료들은 9.11 테러 직후와 1년 후 참가자들의 기억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의 약 40%가 1년 후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요 세부 사항을 다르게 기억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자신의 기억이 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재의 왜곡된 기억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기억의 생생함이나 확신의 강도가 반드시 그 기억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허위 기억 증후군입니다. 1980에서 90년대 미국에서는 억압된 아동기 학대 기억을 회복하는 치료가 유행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전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학대 경험을 갑자기 회복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회복된 기억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치료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심어진 거짓 기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암시적 질문, 최면, 유도된 상상 등의 기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억의 구성적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엄청난 사회적 법적 파장을 일으킨 이 사태는 기억의 신뢰성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전적 기억, 과잉 일반화라는 현상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구체적인 개인 기억을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대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억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행복했던 특정 순간을 기억하세요라는 질문에 건강한 사람은 구체적 기억을 떠올리는 반면 우울증 환자는 휴가 때는 보통 행복했어요. 와 같은 일반적 진술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잉 일반화는 단순한 기억 장애가 아니라 정서 조절의 방어 기제로 이해됩니다. 즉, 정서적으로 강렬한 특정 기억을 회피함으로써
감정적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은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키고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목격자 증언의 오류입니다. 미국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DNA 증거로 무죄가 밝혀진 사람들 중 70% 이상이 목격자의 잘못된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로 여겨지는 목격자 증언이 실제로는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목격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 종종 무기에 주의가 집중되어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기 초점 효과를 경험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문 방식, 라인업 절차, 다른 목격자들과의 대화 등이 모두 기억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기억의 왜곡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정신 건강부터 사법 정의에 이르기까지 기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개인적 차원의 기억, 왜곡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기억의 왜곡과 재구성은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집단 기억이란 한 사회나 집단이 공유하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해석을 말합니다. 이는 역사 교과서, 기념물, 의식, 미디어 재현, 구전 전통 등을 통해 형성되고 전승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억과 마찬가지로 집단 기억 역시 정확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는 일찍이 개인의 기억조차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의 재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된 중어틀을 통한 재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공식 역사와 집단 기억 사이의 긴장에 주목합니다. 공식 역사가 문서, 증거, 비판적 방법론을 중시한다면 집단 기억은 정체성, 감정, 의미를 강조합니다. 전자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자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중시합니다. 여기서 시니컬한 관점을 덧붙이자면 국가나 집단이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종종 현재의 권력 관계와 이데올로기적 필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승자는 역사를 쓰고 패자는 침묵하거나 잊혀집니다. 불편한 과거는 삭제되거나 미화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과장되거나 신화화됩니다. 또한 집단적 트라우마의 기억은 세대를 넘어 전승되어 집단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식민지배, 내전 등의 집단적 트라우마 경험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도 포스트 메모리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이런 집단적 기억은 현재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기억의 사회적 구성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 디지털 아카이브, 실시간 뉴스는 과거의 사건이 기록되고 공유되고 해석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은 과거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공식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와 경험이 이제는 기록되고 공유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해시태그 운동이나 유튜브 증언 비디오는 주류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대항 기억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과잉은 역설적으로 집단적 망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거의 사건들은 순식간에 뉴스피드에서 사라지고 공적 기억에서 밀려납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은 정보의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거를 해석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기억의 왜곡은 단순한 인지적 오류나 개인적 방어 기제를 넘어서는 복잡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 정체성, 의미 형성과 깊이 연관된 사회적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기억의 왜곡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시각, 특히 성경적 관점에서 이 주제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인간 기억의 취약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언약의 약속,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기억함은 단순한 사실 회상이 아니라 과거 경험의 의미를 현재에 적용하는 능동적 행위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 기억의 불완전함을 인정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 구절은 우리의 기억도 완벽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함은 단순한 과거 사건의 회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현재에 실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억이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니라 의미 만들기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역할 중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올바른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기억의 왜곡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과오를 잊거나 미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명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느리라고 말합니다. 이 제 길이란 종종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실과 과거를 왜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과거의 기억, 심지어 고통스러운 기억조차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8장 12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기억하지 않음은 망각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의도적 결정입니다. 이는 용서의 궁극적 형태로 기억이 어떻게 관계와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성경적 관점에서 기억의 왜곡은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정체성이 새롭게 해석되고 변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니라
의미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영적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의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선과 악의 문제, 즉 도덕적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덕적 판단 역시 왜곡된 기억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도덕적 기억 왜곡이라는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도덕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축소하거나 정당화하고 선한 행동은 과장하거나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어린 시절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행동을 회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몇 주 후, 같은 참가자들에게 다시 그 사건을 기억해내도록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고했던 것보다 자신의 행동을 덜 나쁘게, 그리고 상황을 더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기억을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나는 친구의 돈을 훔쳤다고 기억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친구가 나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했던 돈을 내가 먼저 가져간 것으로 기억을 재구성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행동이지만 후자의 버전은 도덕적 책임을 크게 희석시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한 기억 자체를 억압하거나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도적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자아상을 보호하기 위해 불편한 기억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경향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레브는 생각, 의지, 기억을 포함한 인간 내면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거짓됨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능력, 즉 자기 기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동기를 미화하고 행동을 합리화하며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합리화는 우리의 기억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자신 안에 선을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현실 사이에 괴로운 분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악한 행동을 변명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기억의 왜곡에 저항하는 영적 정직성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의 예도 보여줍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들었지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올 때까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들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신의 악을 보지 못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그 내러티브가 우리의 기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이 옳았다고 믿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도덕적 탈동조화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8가지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도덕적 정당화, 더 큰 선을 위해서였다. 둘째, 완곡한 표현, 해고를 구조조정이라고 부르기. 셋째, 유리한 비교,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짓을 한다. 넷째, 책임 전가,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다섯째, 책임 분산, 모두가 그렇게 했다. 여섯째, 결과 무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일곱째, 비인간화, 그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여덟째, 비난 귀인, 그들이 먼저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에 통합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이런 합리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서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의 일부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합리화를 사실로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강하게 꾸짖으신 이유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율법을 엄격히 지켰지만 내적으로는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리새인들 자신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정교한 신학적 체계를 만들었고 그것이 그들의 기억과 자아 이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 말씀의 거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은 다윗의 기도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기억이 신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합리화와 자기 기만을 꿰뚫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은 말씀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죄책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궁극적 메시지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놀라운 약속을 제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왜곡된 자기 이해를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행동을 결코 미화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은 그를 더 깊은 겸손과 감사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은혜가 그만큼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악함을 정직하게 직면할수록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매일 저녁, 그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불편했던 상황을 떠올릴 때,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본능은 항상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만 의식적으로 이에 저항해야 합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구하십시오. 잠언 27장 6절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맹점을 스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넷째, 겸손을 실천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죄를 짓고 왜곡된 기억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뿌리 내리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이나 기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과거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왜곡과 선악의 갈등은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속이고 죄를 정당화하며 과거를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정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죄와 기억의 왜곡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기 기만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첫걸음은 언제나 정직한 자기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이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고 나를 구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넘어서는 더 큰 진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닌 회복과 새로움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에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파와 오메가 선교재단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나 지난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Book of How to 제임스 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억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